한국 육군이 아직까지 운용 중인 MD-500 계열 기종은요, 1976년에 면허 생산이 시작된 모델입니다. 이미 80년대 중반에 시작된 KLH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KMH-01로 명명이 되죠. 그래서 2008년 하이급 공격 헬기는 소량 해외 직도입을 하는 걸로, 이게 아파치 도입으로 이어지죠. 로급 공격 헬기는 H-15B1 모델이 선정이 되죠. 이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는요, 이 헬기 생산 라인을 통째로 카이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무장 헬기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는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12.7mm부터 14.5mm 중기관총까지 동원해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OH-58 카이와와 같은 경량 헬기의 피해가 아주 막심했어요. 그렇다면 LAH 같은 무장헬기에는 미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미 육군은 손실이 막대했던 OH-58의 성능 개량을 포기하고 기체를 일괄 퇴역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주 방위군에서 192대의 H-64 아파치를 회수해 OH-58 임무를 대체시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롱보우로 가게 되는 건데,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의 양상은 우리 LAH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즉, 미래 전장 환경에서 무장 헬기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했죠. 이 한국형 LAH는요, 기본적으로 전면전 상황을 상정해서 MD-500의 대전차 공격 임무, MD-500 기본형의 경공격 임무, 그 다음에 BO-105의 스카우트 임무를 대체하고자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한테 좀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상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은 남측 능력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태죠. 따라서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 대공포나 지대공 미사일이 아닌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사례를 참조해 대량 양성한 경보병 부대와 특수전 부대 및 게릴라 부대입니다. 이들은 보병인 만큼 잘 노출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장을 정찰하거나 작전을 오버하는 헬기는 적의 소화기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위사업청이나 육군 항공대 모두 LH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새로운 전장에서는 무장 헬기보다는 AH-64 아파치와 같은 중방어 공격 헬기가 훨씬 가용성이 높고 생존성이 우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게 뭐예요? 또 돈 문제예요. 아주 굉장히 소규모 게릴라가 출현한 그런 상황에서도 H-64를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지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특히나 국내산 항공기일 경우 산자부와 재경부 지원을 통해 생산 수량 확대가 용이하죠. 그런데 외국산 공격 헬기는요, 그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으로도 견제받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무엇보다 육군 항공대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숫자의 헬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LAH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LAH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기존의 스카우트 헬기인 MD-500과 BO-105에 비해 압도적인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 그리고 H-1S 코브라와도 동급 이상의 성능이 목표입니다. LAH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H-15B1의 무장형이죠. 기본적으로 4.5톤급 헬기로 호칭되지만 실상 최대 이륙 중량은 4.9톤이에요. 최고 속도 시속 323km, 그 다음에 항속 거리는 거의 한 800k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비행 시간은 보조 연료를 포함해서 4시간 42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LAH의 무장 탑재 능력은 2명의 승무원과 다양한 군용 장비 및 연료를 제외하고도 약 225kg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LAH는 기본 무장으로 사거리 8km급의 천검 대전차 미사일 4발과 SNT사가 개발한 20mm 3연장 발칸포와 탄약 150발을 탑재할 수 있죠. 임무에 따라서는요, 대전차 무장 대신에 7연장 2.75인치 로켓포도 2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형 20mm 기관포는요, 중량이 42.2kg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프랑스의 M621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50kg 나고요. 미국의 M197, 보통 이제 그 코브라 밑에 달려있는 거, 요거는요, 중량이 78.8kg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가볍죠. 생존 장비로는 수리온에 장착된 LWR, 즉 레이저 위협 탐지, 그 다음에 RWR, 레이더 위협 탐지기, 그 다음에 MWR, 미사일 위협 탐지기 계열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기술이 굉장히 진보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통합화 과정을 통해서 중량과 부피가 굉장히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기만 장비로는요, 체프 플레이어를 장착하고요, 향후 DIRCM 장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DIRCM이 뭐냐면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멤페즈의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입니다. 항공기에 이게 장착되어 있어서요, 적의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해서 적 미사일을 교란시켜서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첨단 방어 시스템이죠. 그동안 이 DIRCM은요, 해외 구매 사업으로만 도입했었어요. 하지만 ADD와 한화 시스템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DIRCM을 한국형 기동헬기, 그러니까 수리원, 그 다음에 UH-60, 그 다음에 LAH, 그 다음에 수송기인 C-130 등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LAH는요, 생존성 강화를 위해 수리온과 동일한 방탄 좌석을 사용합니다. 수리온의 조종석 좌석은요, 7.6mm 방어가 가능해요. LAH는 근데 좌석 측면에도 방탄판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LAH는 수리온과 동일한 연료 탱크를 탑재합니다. 즉 12.7mm 및 14.5mm 탄 P탄에도 스스로 복구되는 셀프 실링 능력이 있어요. 이 셀프 실링 능력이란 뭐냐? 그러니까 연료 탱크를 구성하는 연질의 플렉시블 연료 탱크 외피 내부에 화학 캡슐이 내장된 거예요. 즉 P탄이 되면요, 이 화학 캡슐이 터지면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화학 물질이요, 이 연료 탱크 구멍을 메우는 형태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LAH는 천검 대전차 미사일과 찰떡궁합이라고요. 이 사실 LAH의 천검 장착은요, 공격력뿐만 아니라 생존성에서도 연관이 있어요. 이 LAH가 변하는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방어력 향상이 필요하지만 소형 무장헬기, 그것도 민간용 LCH와 공통성이 높은 모델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방어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죠. 이에 ADD와 육군 항공대는요, 새로운 대전차 무장을 통해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선택합니다. 바로 천검 대전차 미사일의 탄생 배경이죠. 2010년대 초반만 해도 LAH용 대전차 미사일은요, 초창기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 플러스 반능동 레이더 유조 플러스 무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쪽이 사거리 연장이나 비행 속도, 동시 다표적 공격, 그리고 가격 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LAH용 공대지 미사일은요, 광섬유 기반형 유선 데이터 링크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 이유는 대게릴라전이나 시가전에 대응하는데 유선 데이터 링크 방식이 보다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이 무선 데이터 링크는 제명이 다소 취약한 반면 유선 쪽이 훨씬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LAH는 표적에 따라서 뭐 천검 대전차 미사일이나 아니면 이제 로켓탄이나 그다음에 20mm 기관 포탄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표적이 대규모 기계화 부대일 경우에 LAH는 잠시 자신을 노출해서 TADS를 통해서 표적을 탐지한 이후에 천검의 Fire and Forget 모드를 활용해 동시 다목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천검 전면에는 풀 HD급 해상도의 적외선 CCD 시커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커는요, 기상 상황에 따라서 3에서 5km 이내의 표적에 대해서는 광섬유 데이터 링크 사용 없이 동시 다목표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적이 강력한 대공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은폐되어 있을 경우에 LAH는 산이나 구릉 너머의 안전한 장소에서 천검을 발사한 이후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 표적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LAH는 고지 후사면에 은폐 가능한 진지를 확보한 이후에 상승해서 시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TADS를 이용해서 표적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천검은 활성화된 이후 냉각가스를 분출해서 적외선 시커를 냉각시키고 표적 정보를 정송한 이후에 발사가 되죠. 그리고 표적의 5km 이내라면 Fire and Forget 모드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광섬유 딱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가 한 줄 알아서 가는 거야. 더 이상 유도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이상의 거리나 특정 표적을 노리고자 한다면 관성 유도 장치하고 광섬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LAH는 다시금 안전한 은폐 진지로 하강해서 도망가면 되는 거죠. 이 데이터 링크 유도 방식은요, Fire and Update 모드를 사용해 중간에서도 유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re and Scout 모드를 활용해서 표적 주변을 관측한 이후 보다 위험하거나 중요한 표적을 선별해 타격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우수한 천검의 성능 덕분에 LAH의 생존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무인 복합 멈티를 활용해 더욱 전장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유무인 복합은 뭔가요? 그 유무인 복합체계 즉 멈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현장에서 제조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이 제조업체한테 엄청난 영감을 줬대요. 특히 주변 상황 인식 없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대지상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입니다. LAH는요, 위험 임무 수행 지역에 투입돼서 멈티를 이용해 정찰, 교란,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LAH에서 발사된 멈티는요, 아군 정찰기 및 LAH를 대신해서 원거리 제어를 통한 정찰 임무를 수행해요. 한마디로 드론이에요, 드론. 근데 이 LAH에는 멈티 오퍼레이터가 후방석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멈티는요, 작전 영역에 투입된 후 적군의 위치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요, 데이터를 오퍼레이터한테 전송하게 되죠. 그럼 오퍼레이터에 의해 1차 식별을 완료한 후 이 데이터는 지상통제센터에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타격 여부가 결정이 되죠. 이렇게 되면 전술기 및 자주포 혹은 LAH 등 적합한 타격 수단으로 적을 공격하게 되죠. 또한 멈티 자체가 자폭식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직접 통제해서 적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LAH는 이처럼 멈티를 활용해 폭넓은 전술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고요, 완전한 공격에서 효과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모든 LAH에 다 멈티가 있는 게 아니라 편대, 그러니까 4대 혹은 3대가 한 개 편대라면은 이 중에 한 대는 멈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멈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멈티 가지고 있는 애가 이 드론을 내보내서 확인하면은 나머지 2대 혹은 3대가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LAH에는 오퍼레이터가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장을 더 달 수 있는 거죠. 오퍼레이터가 탄 헬기는 이제 멈티만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무장 없이. 참고로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기능이 없는 양측 헬기는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20대 이상이 피격되어 격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맨패즈에 의한 공격이었어요. 그럼 이 정도면은 우수한 LAH 같은데 그래도 논란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먼저 단종된 기체를 비싼 돈을 주고 들여와서 활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존의 AH-1S나 BO-105에 비해서 성능의 우위가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요, 제가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전 항목에서 LAH의 스펙이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AH-1 코브라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또한 코브라와 유의하게 LAH만이 고정으로 20mm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헬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격 통제 장치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AH-1 코브라가 본격적인 공격 헬기이긴 하지만 사격 통제 장치가 신통치 않습니다, 사실. 따라서 탑재한 토우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코브라도요, 토우 미사일 4발이 실제 한계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코브라 헬기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코브라 헬기의 사격 통제 장치는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야간 작전에 쓰기에도 함량 부족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 토우 미사일이 원래 한 4, 5km 나가는 건데, 이게 TADS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짧은 거리밖에 유도가 안 돼요. 그래서 대낮에 훈련할 때도요, 한 2.45km 밖에서 토우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경이에요. 근데요, 이 정도 거리는요, 적의 야전 방공망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 맨패즈인 스팅어의 경우 유효 사정거리가 4.5km고요. 개량량은 최대 사거리가 무려 8km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 관측 한계 때문에 뭐 3km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가 됐든 지금 맨패즈의 사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5km, 2.4km 앞에서 토우를 발사한다? 굉장히 위험하죠. 또한 코브라는 현재 굉장히 노후화된 기체로 내구성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제 채널의 구독자 K님께서 주신 제보입니다. 지난 8월 25일에 고양시 수색기지에서 AH-1S 헬기가 로터 블레이드와 트랜스미션이 아예 통째로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상에서 발생한 사고라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사실 이런 사고가 처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때도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기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서 크게 이슈화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육군은 사고 조사 결과 스트랩팩,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블레이드하고 허브를 잡아줘서 블레이드 원심력을 감당하는 그런 파츠예요. 스트랩팩 결함으로 판단하고 약 1년여에 걸쳐서 해당 부품을 개선품으로 전면 교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기 역시 교체가 완료된 기체였대요. 그리고 해당 부품의 수명도요, 채 30%가 안 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 사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2018년도 사고 조사 결과에 이어서 또 무슨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또 작년 12월 무인기 사건 이후에 코브라 대대들은요, 잦은 무인기 대응 훈련하고 작전 대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 기체들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기령을 고려할 때 분명히 무리를 받았다, 이 기체들이. 그러니까 왜냐? 이 사고기 역시 장기간 작전 대기 전개 때문에 폭염과 장마 속에서 야외 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격 전용 헬기인 코브라가 이럴진데 MD-500이나 BO-105는 보나마나한 얘기죠. 그나마 코브라 헬기는 아파치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어 가지만 MD-500이나 BO-105는요, 더 이상 현대 전장에서는 적응하기가 무리입니다. 반면 LH는요, 최첨단 사격 통제 장치와 첨권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에 멈티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에서 굉장히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죠. 오늘 LAH의 결론은 뭔가요? 우리가 군용 헬기를 개발하면서 들어왔던 우려는 지난 시절 우리가 군용기를 개발하면서 들었던 얘기와 정확히 판박입니다.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죠. 항공기 후발주한 우리로서는 기술 협력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고 거기에 따른 비난도 ADD와 업체가 짊어져야 했었죠. 하지만 언제나 우린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KF-21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헬기도 마찬가지죠. 비록 단종된 해외 기체 생산 라인을 통째로 인수하며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 스타트하는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가지 썼다고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누가 우리에게 헬기 제작 기술의 노하우를 소상히 알려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당장 인도네시아한테 우리가 뭐예요? KF-21 기술 이전에 반대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주면 안 된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더욱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굉장히 쓸만한 물건을 뽑아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동안 절치부심하며 싸웠던 기술력으로 이 정도 물건을 뽑았다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따라서 LAH가 본격 실전 배치되면 우리 육군 항공대의 작전 능력은요, 크게 향상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KF-21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LAH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